화장품 성분 분석 및 효능 평가 2주차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었던 건 화장품의 사용 목적, 화장품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화장품의 일반적인 의약품과의 차이점, 그리고 화장품의 원료에 관해서 오늘은 알아볼 건데요. 화장품의 정의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중간고사 시험에 출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대사 그리고 현대사까지도 알아봤어요. 저번 시간에. 그리고 또 기억들 다 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기억 안 나시면 틈틈이 다시 한번 PPT와 화면 영상 보시면서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화장품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각 나라마다의 기능성, 그 다음에 일반적인 화장품들의 특징, 기능성이 갖춰야 될 요건들, 그리고 각 나라별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의 유기농 인증 마크들, 그리고 각 나라들이 추구하는 화장품의 방향,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 봤었어요. 자, 그래서 화장품의 사용 목적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인체를 청결 미화하기 위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피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다만 약사법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가 됩니다. 자, 화장품과 의약 외품, 그 다음에 의약품의 차이점, 세 가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다시 확인해 볼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점. 화장품은 부작용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정상인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깁니다. 의약품은 부작용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환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짝 지나가듯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화장품법에서 고시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화장품이 새로 출시돼서 릴리스 될 때는 포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품의 명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자와 제조 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조업자는 화장품을 만드는 생산 라인이 될 거고요. 제조 판매업자는 그 만들어진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조업자와 제조 판매자가 같을 수가 있겠죠. 내가 화장품 공장,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통망도 가지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제조업자와 제조 판매자가 같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화장품법에서 고시한 대로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를 해줘야 하고요.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을 명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을 우리나라는 꼭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럽의 몇몇의 나라들은 유통기한이 아닌 제조 날짜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과 사용 시 유의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가격은 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그 바깥쪽에 가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번호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화장품의 성분, 그 다음에 효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의 원료를 고시하는 곳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가 나중에 화장품을 만들었던 아니면 화장품을 유통을 하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조 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신고를 해야 하고요. 원료 역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걸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당연히 벌금이 나오게 돼요. 잊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꼭 신고하거든요.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화장품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화장품의 원료를 한번 이제 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크게 몇 가지로 좀 나눠 봤습니다. 에탄올, 오일, 왁스, 계면활성제, 그리고 화장품을 보습하고 방부, 색소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 봤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에탄올, 화장품 원료 중에서 에탄올이 하는 역할은요. 살균, 수렴 효과, 소독작용입니다. 살균은 균을 없애는 거고요. 수렴은 촉촉함, 수분 공급이 되겠고요. 소독작용은 균을 역시나 억제하는 작용입니다. 화장품용 에탄올은 특수하게 제조한 변성 에탄올이에요. 그래서 변성제인 에탄올, 페놀 등을 함유한 변성 알코올을 화장품에서는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일. 오일에는 식물성 오일, 광물성 오일, 동물성 오일, 합성 오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식물성은 우리 식물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을 얘기하고 그 예로는 올리브유, 피마자유, 메가유 같은 종류가 있고요. 피부에는 당연히 안전하고 좋지만 산화나 부패가 쉬워요. 그래서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동물성 오일은요, 동물에서부터 추출한 오일인데요. 밍크 오일, 난황류, 이런 동물들, 아니면 달걀, 이런 데에서 추출한 오일들을 일컫습니다. 식물성 오일보다 흡수가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분자 구조가 동물과 사람 역시도 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흡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 친화성이 좋습니다. 피부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동물인 관계로 냄새가 좋지 않아서 꼭 정제해서 사용을 하고요. 동물성 오일 역시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해야 합니다. 자, 광물성은요, 유동 파라핀, 바세린 등인데 광물성은 우리 어떤 걸 광물성이라고 하나요? 광물성은 돌이나 아니면 뭐 바위, 모래 이런 것들을 우리 광물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물성이 들어간 예를 들어 치약이다. 그러면 그 치약 안에 모래가루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흙이나 돌, 쇠 같은 걸 광물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치약을 잘 닦으려고 광물성을 넣었다라고 하면 모래나 뭐 PVC 가루 뭐 이런 거 들어간 거고요. 식물성은 풀이나 나무 종류나 채소를 말하니까 만약에 치약에 채소가루를 넣었다고 하면 식물성 오일이 들어간 치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합성 오일은요, 실리콘 오일로서 천연 오일보다 사용성, 화학적 안정성이 더 우수합니다. 그런데 약품이나 독성이나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화학적이라고 해서 뭐 세제나 이런 거에 화공약품 같은 걸 넣으면 화학 성분이 들어간 거죠. 합성 오일이 들어갔다고 하면 또 합성 오일이 들어간 치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왁스 볼게요. 왁스는 화장품의 굵기를 증가시킨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화장품이 맨 처음에 만들면 로션 타입이거나 아니면 토너처럼 액체 타입인데 이걸 고형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립밤 같은 거죠. 그래서 식물성 왁스를 넣었을 경우에는 액체인 경우 호호바 오일 예를 들었을 때 열매에서 추출을 하는데요. 열대식물의 잎 또는 열매에서 추출한 호호바를 넣어서 거기에 호호바 왁스를 넣어서 립밤을 만들면 호호바 립밤이 되겠죠. 자, 동물성 왁스에는 밀랍이 있는데요. 밀랍은 벌집에서 추출하고요. 라놀린이라고 있는데 라놀린은 양모에서 추출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볼 거는 세 번째죠. 세 번째로 볼 것은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는 네 가지로 또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계면활성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계면활성제에도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표면 장력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밀어내는 힘입니다. 물이 기름을 밀어내고 기름이 물을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기름과 물을 섞으려면
기름이 밀어내는 힘, 물이 밀어내는 힘을 약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섞이겠죠.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기름과 물이 섞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 되고요.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와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두 가지를 볼게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요, 살균, 소독, 정전기를 발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에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쓰냐면 린스, 트리트먼트, 섬유유연제 같은 제품들에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넣습니다. 그러면 양이온성 계면활성제가 뭐냐면요, 수용액 중에서 양이온 부분이 계면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인 경우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라고 합니다.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반대가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되겠죠. 자,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세정작용이 좋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주고요. 그다음 기포 형성 작용이 우수합니다. 거품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위로 올라가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로 사용되는 린스, 트리트먼트, 섬유유연제를 기억해 보시면요, 유화제, 분산제, 흡착력, 침투력 등의 계면 활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 방지해주고요. 그래서 마무리제 아니면 린스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산성 쪽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알칼리나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배합하면 물에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음이온은 그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합성세제, 비누, 샴푸, 클렌징, 폼, 주방세제, 거품이 많이 나는 제품들을 생각해 보시면 거의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비누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섬유공업, 고분자공업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다가 현재에는 그 네 가지의 계면활성제 있잖아요. 전 계면활성제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면활성제라고 생각하면 거품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바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사용량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성세제에 많이 쓰이고요. 분산제, 농약제. 그러니까 분산제라는 건 뭔가 기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분산시킨다는 거죠. 거품을 통해서. 그리고 농약에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은 양쪽성 계면활성제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입니다. 자,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뭔가 양쪽에 두 개가 있겠죠. 비이온성은 이온이 뭔가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양쪽성은요, 얘 역시도 세정을 해줍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베이비 샴푸, 어린이 용품에 거품이 나야 되는 것들 있죠. 그때 사용을 하고요. 어린이 손 세정제나 아니면 샴푸, 바디 샤워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사용을 합니다. 자, 양성 계면 활성제, 즉 양쪽성 계면 활성제는 구조에 있어서 양이온성 기능과 음이온성 기능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균형이 잡힌 계면 활성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계면 활성제와 자유롭게 혼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살균력이 강력해서 내경수성. 경수라는 거는 뭐냐면요. 마그네슘이나 이런 광물질들이 물에 많이 녹아있는 경우예요. 이런 물에서는요, 거품이 잘 나지 않습니다. 비누 거품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쓴 비누가 우리 집에서는 되게 거품이 많이 났는데 내 친구 집에 갔더니 거품이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같은 비누, 같은 회사 거를 양쪽 집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거품이 잘 안 나는 집의 물에는, 수돗물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광물질 같은 것들이. 그 이유는 같은 서울에서 공급하는 물 아니면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물이 같다고 하더라도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손에 닿을 때 여러 가지 관을 거치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거품이
나는 뭐 샴푸를 사용하거나 이상하게 거품 많이 난다 그랬는데 거품 안 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물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걸 경수라고 하는데 내경수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양쪽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제품들은 경수에서도 잘 거품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경수성이 우수하고 양이온, 음이온, 비활성제와 혼합성이 좋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음이온성이요. 비누, 샴푸, 클렌징 폼이라고 했죠. 얘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계면 활성제라고 했는데 얘도 거품이 나고 그리고 양쪽성 역시도 거품이 나는데 양쪽성이 음이온보다는 세정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어른들이 베이비 샴푸를 쓰거나 어른들이 아이들의 뭐 바디 샤워를 쓴다거나 이러면 조금 세정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이온성은요 독성이 거의 없어요. 적어요. 그래서 기초 화장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크림 역시도 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일이 들어가거든요. 얘네들이 둘이 섞여서 크림 제형을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토너 역시도 그냥 물로만 하는 정말 오일이 하나도 안 들어간 토너 역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보습의 기능 때문에 약간의 오일이 가미되는 토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를 넣습니다. 자, 수용액에서 이온으로 해리된 기를 갖지 않는 그러니까 음이온, 양이온 이런 기를 갖지 않는 계면 활성제를 총칭하여 비이온 활성제라고 부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이온 활성제는요 대체로 거품이 일어나는 것이 적고 거의 거품이 없죠. 크림에 거품 없잖아요. 근데 크림을 물에다가 만약에 손등에 바르면서 막 문지르면 약간의 거품이 나는 듯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독성이 적어서 식품의약품의 유화제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오일이 들어간 음료나 아니면 영양제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에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를 많이 씁니다. 자, 이제 화장품의 원료 중에서 보습, 방부, 색소를 보게 될 거예요. 자, 보습제는요. 수용성 물질인 보습제는 흡착성이 높아 수분 증발 억제 유지 작용을 한다. 보습제가 하는 역할은요. 보습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뺏기지 않고 그리고 발랐을 때 수분을 공급까지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보습제입니다. 자, 수용성 다가알코올이 보습제의 종류인 큰 범위인데 그 안에는 글리세린, 솔비톨, 프로필렌 글리콜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보습 인자라고 해서 나중에 뒤에 더 자세히 각 성분별 특징을 설명할 때 설명드릴 텐데요. 아미노산, 젖산, 요소, 지방산 등이 있습니다. 유도체라는 게 있는데 유도체는요. 어떤 화합물의 일부를 화학적으로 변화시켜 얻어지는 유사한 화합물이에요. 그게 바로 보습제 중에서도 세라마이드입니다. 그러면 이 성분을 보습제 카테고리에다가 내가 넣고 싶다. 그럼 연구원들이 카테고리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 만들었을 때 보습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적절한 보습 능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보습이 환경의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보습제라고 했는데 여름이 되니까 너무 건조한 거야. 아니면 습하다 보니까 이 보습제 때문에 더 얼굴이 너무 습해진 거야. 이렇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피부 친화성이 좋을 것. 무슨 얘기냐면 보습감은 되게 좋은데 얼굴에 바르니까 둥둥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도 밀리고 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보습제라고 보기 힘들다. 다른 성분과 혼용이 좋을 것. 다른 성분, 어떤 성분이 예를 들어서 보습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글리세린만 바른다거나. 물론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원액만 사용하기도 하지만 피부보다는 발 뒤꿈치, 갈라진 곳에 좀 집중 케어할 때 사용을 하고요. 다른 성분들과 혼합을 해서 크림이란 또는 앰플이랄지 에센스랄지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는데 다른 성분들과 잘 어우러졌을 때 보습제라고 우리는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응고점이 낮을 것. 보습제가 만약에 굳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도 응고되지 않고 굳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요. 뭐 5도일 때, 10도일 때, 25도일 때, 30도일 때, 40도일 때 이렇게 온도별로 체크를 해서 그 응고점이 낮구나 그러면 얘는 보습제에다가 포함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휘발성이 없을 것. 혹시라도 이 단독 그 원료가 방치했을 때 화재가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전하지 않아서 보습제라고 칭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방부제. 방부제라는 건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그래서 화장품 안에는 꼭 들어갑니다. 천연 화장품의 경우에도 천연 방부제라는 걸 넣는데, 천연 화장품은 워낙 천연 방부제 자체가 방부력이 약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바로바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외부에서 뭐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들은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방부제가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부제의 종류 중에는 메틸파라벤, 파라옥시 안식 향상 메틸이라고 부르는 메틸파라벤이 있고요. 파라옥실 안식 향산에틸 에틸파라벤이 있습니다. 메틸, 에틸, 파라벤 종류예요. 그리고 프로필 파라벤이 있고 그 유도체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파라벤 방부제의 종류입니다. 자, 화장품의 원료 중에서도 색소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화장품을 보면 토너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토너는 뭐 파란색도 있을 수 있고요. 핑크색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오렌지색 있을 수 있죠. 이거 역시도 색소를 포함을 한 겁니다. 그 색소를 포함을 한 이유는 성분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미감이라 그러죠. 바라보면서 즐거움도 같이 주기 때문입니다. 색소는 염료와 안료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염료를 살펴볼게요. 염료는 안료와 다르게 기초 화장품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오일에 잘 녹아요. 그래서 화장품의 시각적인 색상 효과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핑크, 그러니까 약간 레드에 가까운 핑크라고 하면 약간 활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푸른 계열을 만약에 색소 그 염료를 넣었다 그러면은 좀 더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러한 색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염료에는 수용성 염료가 있고 유용성 염료가 있는데, 수용성 염료는 화장수, 로션, 샴푸의 색깔을 넣을 때 사용을 합니다. 유용성 염료는 유성 화장품, 그러니까 오일류가 되겠죠. 페이스 오일이나 헤어 오일 이런 데에 색을 넣게 됩니다. 자, 안료는요, 메이크업 화장품에 사용하는 색소입니다. 물과 오일에 녹지 않고요. 빛을 반사하고요. 차단하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피복력이라고 해서 커버력이 높고요. 안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무기 안료, 커버력이 높고 내광성, 내열성 우수하고요. 유기 안료, 유기 안료는 비슷한 알칼리에 약하지만 색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착색력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화장품에 적당히 색이 만약에 선명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섀도우 아니면 그렇죠, 립스틱 이런 것들에는 유기 안료를 넣겠죠. 그리고 무기 안료는 어떤 제품들에 넣을까요? 커버력이 높고 내광성이 있어야 돼요. 광을 좀 발휘하면 좋고, 내열성, 열에도 좀 땀이나 열에 좀 강해야 되고, 이렇다고 하면 쿠션류, 비비크림, 그 다음 뭐 선크림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자, 기타 주요 성분들을 우선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그 성분별 특징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기타 주요 성분, 아줄레는요, 피부 진정에 사용을 합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분들은요, 몇 가지죠? 7가지. 너무나 대표적인 성분들이에요. 피부 진정이다 그러면 아줄레는 거의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여드름 피부다 그러면 솔비톨 거의 다 넣고요.
그리고 알부틴 특히나 미백 작용을 위해서는 이 성분을 우리가 제품화 시키는데 기미, 주근깨, 색소 침착 이런 것들에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라놀리는 양모에서 정제한 화장품으로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티놀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드름 치유와 잔주름 개선에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빛에는 약해요. 그 다음에 레시틴은 화장품의 천연 산화 방지제입니다. 이 제품이라는 게 사실은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펌핑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산소와 만나는 시간들이 아무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레시틴이 잘 잡아준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보습, 유연 작용. 유연은 피부를 보드랍게 하는 작용이죠. 이런 것도 레시틴이 담당한다. 자, 아하는요. 산의 종류예요. 그래서 5가지의 과일산을 우리가 아하라고 부르는데 주로 사용하는 목적은 각질을 제거하거나 피부에 필링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고요. 대신에 자극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농도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하의 종류는 글리콜릭산, 젖산, 구연산, 주석산, 사과산 이렇게 5가지의 과일산인데 얘네들을 만약에 저용도로 사용하시면 단순 각질 제거가 되실 거고요. 이 산들을 농도를 높이시면 필링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필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본 거 같이 봤었던 건 뭐냐면 화장품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PPT를 보고 있으실 텐데 피부 유형별 화장품 성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